안녕하십니까. 영양사 국가시험을 대비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경선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랑 같이 영양학 및 생화학이랑 식품학 및 조리원리, 식품위생, 그리고 식품영양관계 법규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영양사 시험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매년 12월쯤에 이제 실시가 되고 있고요. 작년이 43회 실시했고 올해 이제 44회가 되겠죠. 과목은 이렇게 이제 1교시, 2교시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영양학 및 생화학이 한 60문제 정도, 그리고 영양교육, 식사요법, 생리학이 60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 식품학 및 조리 원리가 40문항, 그리고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가 이제 60문항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는 이제 220문항이 출제되고 있고요. 합격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60% 이상 합격하면 60% 이상을 맞추게 되면 이제 합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40% 이상 과목마다 40% 이상 득점을 해야 한다라는 과락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가 넘었지만 특정 과목이 40% 이상 맞추지 못하게 되면 이제 합격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과목을 다 중점적으로 공부를 잘 하셔야 되고요. 버리는 과목 없이 차근차근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양학 및 생화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43회,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실시된 영양사 시험에서 영양학 및 생화학이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됐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요 부분에서 한 문항이 출제됐고요. 이 개요 부분은 이제 세포에 대한, 세포 구조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영양에 대한 문항이 한 5문항 정도, 그리고 대사 쪽에서 이제 한 6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질 영양이 이제 6문항, 지질 대사 쪽에서 한 3문항 정도. 그래서 지질 대사에서는 이제 중성 지방뿐만 아니라 케톤체나 콜레스테롤 대사에 대한 문항도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영양에서 4문항, 아미노산 및 단백질 대사에서 이제 4문항이 출제됐고요. 에너지 대사에서 3문항, 그리고 비타민, 지용성과 수용성에서 한 7문항 정도 나왔고, 무기질, 다량 무기질, 미량 무기질 합쳐서 이제 6문항 정도 출제가 됐죠. 그리고 수분에서 1문항. 그래서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4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14문항은 어디서 나왔냐면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나왔죠. 영양학 및 생화학 안에는 영양학이 있고 생화학이 있고 생애주기 영양학이 있는데, 생애주기 영양학은 이제 다른 교수님, 이금주 교수님과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이제 저는 영양학과 생화학 파트만 이제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46문제, 토탈 60문제 중에서 46문제가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 출제됐고, 나머지 14문제가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출제가 됐죠. 다 아시겠지만 문제는 오지선다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그 객관식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죠. 세부 영역 보면은 이제 개요 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영양 섭취 기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개요 부분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 섭취 실태,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영양소 섭취 실태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영양 밀도나 영양과 성장, 영양 표시, 그리고 이제 세포 쪽에서 지난번에 한 문항 출제됐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개요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요 파트에서 작년에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탄수화물 영양하면 이제 소화 흡수부터 나오죠. 그리고 이제 혈당 조절이나 탄수화물의 생리적인 기능 부분,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 기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먹어라라고 나왔는지 그런 이제 섭취 기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급원식품, 그리고 탄수화물하고 관련된 영양 문제,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했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식이섬유에 대한 문제, 내용이 이제 탄수화물 영양 쪽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대사 그러면 이제 해당 작용, TCA, 전자전달계, 오탄당 인산 경로, 인산회로, 그 다음에 포도당 신생, 글리코겐 대사까지 탄수화물 대사에 들어가고요. 지질 영양에서는 세부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제 지질의 소화 흡수, 지질의 운반, 그리고 기능,
그리고 섭취 기준, 급원, 그리고 관련된 지질을 과잉 섭취했을 때가 이제 문제인 거죠. 과잉 섭취했을 때의 어떤 관련 문제 같은 것들이 지질 영양에 포함돼요. 그리고 지질 대사에서는 중성지방, 케톤체, 콜레스테롤 이 세 가지 지질에 대한 대사 내용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단백질에서는 이제 단백질 소화 흡수, 생리적인 기능,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것. 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그 질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이제 유리하겠죠. 그래서 질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섭취 기준, 급원, 그리고 단백질 섭취하고 관련된 문제. 단백질에서는 이제 결핍됐을 때의 문제도 있고요. 과잉에 대한 보고가 이제 조금 나온 것이 있어서 과잉 섭취했을 때의 문제에 대한 게 이제 내용이 이제 들어있겠죠. 그리고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대사에서는 아미노산 대사, 질소 배설, 그 다음에 핵산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전자 발현도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단백질 생합성, 효소까지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대사는 내용이 조금 포괄적이라서 저희 교재를 보시면은 이 핵산 내용이랑 핵산과 연관된 유전자 발현까지 이 내용이랑 그다음에 효소 내용은 다른 챕터로 이제 좀 제가 정리를 해서 다른 챕터에 분류를 했습니다. 워낙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대사하면은 핵산 관련 내용, 효소 관련 내용까지 포함이 되고 이제 분해나 합성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에너지 대사에서는 에너지 필요량, 에너지 섭취 기준, 에너지 섭취하고 관련된 문제라거나 에너지 대사의 통합적인 조절, 그리고 여기에 알코올 대사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체내에서 어떻게 대사되는지, 대사 내용이 이제 여기 조금 더 나오고요.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그 다음에 다량 무기질, 미량 무기질은 전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비타민, 각각의 무기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 소장에서 흡수될 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지, 그리고 체내에서 대사는 어떻게 되는지, 대사라고 하면은 흡수된 다음에 어떤 운반체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제 조직으로 운반되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핍됐을 때, 과잉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오는 부분이죠. 어떤 비타민이 결핍됐을 때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비타민이 결핍됐을 때, 과잉됐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잘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섭취 기준이나 급원 식품에 대한 문제들이, 내용들이 이제 이 세부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분에 가시면 수분의 기능, 그리고 우리 체내에서 수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조절 기전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수분의 필요량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는 이러한 세부 내용들이 이제 다뤄지고 있고요. 대사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때그때 잘 이해하고 가시면 쉽게, 생각보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출제된 43회 영양사 기출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이제 영양사 출제, 그러니까 영양학 및 생화학에 들어있는 세부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공부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은 모든 공부가 그렇죠. 이제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커다란 타이틀, 큰 타이틀을 먼저 정리를 좀 하셔서, 뭐 예를 들어 탄수화물이다. 그럼 탄수화물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공부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해하고 공부하시는 데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큰 타이틀을 먼저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한 3회 이상 반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반복이 중요하니까 뭐 한 번 봐서 공부가 다 됐다라고 생각을 뭐 안 하시겠지만 한 3번 이상은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됐는데 매 시간 나오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 강좌를 들으실 거를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는 나중에 해야지, 한 10월, 11월 가서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을 제대로 암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강좌를 들으시게 되면
그 연계가 안 되다 보면은 이제 공부하는 게 점점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 수업이 끝나신 다음에 이해하시고 암기를 좀 잘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강좌로 연계해서 들으실 걸 권장하고요. 특히나 대사 부분에서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대사 내용을 뒤에서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해하고 암기하지 않으면 지금 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암기할 게 많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때그때 조금씩 이해하고 암기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이제 공부하는 길이 좀 수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업 방식은 이론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OX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 챕터마다 아니면 챕터가 크게 되면은 좀 크다 싶으면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잘라서 OX 문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예상 문제 푸는 걸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영양학 및 생화학은 내용이 조금 방대하고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쪽은 문제를 어쩌면 다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 앞에서 그냥 단순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좀 생략하고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근데 가급적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은 다 이제 문제 풀이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론하고 OX 문제 풀고 문제 풀이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 책 보시면 있는 것처럼 이제 영양학의 기초라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 영양학 및 기초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영양학 개요라 그래서 영양학의 일반적 작용.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죠.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볼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그 각각 수치에 대한 개념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포 들어가서 세포의 구조, 세포막을 이용한 물질의 이동, 그 다음에 세포의 성장, 그래서 세포 구조 기본적인 거 잘 아셔야 되고,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이동에 대한 어떤 몇 가지 그 기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 잘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양학 1절 들어가서요. 영양소의 일반적인 작용을 볼게요. 영양소의 일반적인 작용하면 신체를 구성하는 성분이다. 영양소는 기본적으로 신체를 구성하는 성분이고요.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받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가 체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반응들, 화학적인 반응들을 조절하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구성하는 거 보시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물이죠. 우리 체내에 들어있는 수분, 보통 여기 65%라고 써있는데 보통 60에서 65% 정도가 수분이죠.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수분 함량은 점점 적어져요. 아기 때 체내 수분 함량이 가장 많고요. 나이가 들면서 수분 함량은 좀 줄어들죠. 그 다음에 우리 체내를 구성하는 영양소 중에 그 다음으로 많은 건 이제 단백질입니다. 한 16% 정도 차지하죠. 그 다음에 지방, 무기질 이렇게 들어있고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생리 반응 조절하는 거,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거. 단백질은 이제 효소를 구성하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호르몬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단백질을 근원으로 하는 호르몬들도 있죠. 그리고 지질도 마찬가지로 지질을 근원으로 하는, 콜레스테롤을 근원으로 하는 호르몬들이 있고요. 비타민이나 무기질은 이제 조효소나 보조인자로 화학 반응에 참여합니다. 보조인자. 그러니까 생리 반응, 화학 반응, 몸에서 일어나는 온갖 반응들을 이제 조절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효소죠. 효소. 이런 효소들이 어떤 효소들은 이제 조효소로 비타민 같은 것들, 그리고 보조인자로 무기질 같은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수분도 마찬가지로 수분하면은 이제 화학 반응,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볼 수 있고요. 수분이 있어야만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수분이 직접 반응에 참여해서 가수분해 반응 뭐 이런 거 있죠.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영양소들이 생리 반응 조절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양소 하면은 신체를 구성하고 에너지 공급하고 생리 반응 조절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나옵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이게 2005년에 처음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제정이 됐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국인 영양 권장량,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너무 못 먹으니까 적어도 이만큼은 먹어라 라는 의미로 이제 한국인 영양 권장량이라는 거 단일 수치로 제시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양 불균형. 어떤 건 너무 먹고 어떤 건 너무 못 먹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못 먹는 것들은 권장해야 되는 필요성도 느낌과 동시에 너무 먹는 거 이제 좀 자제하자. 상한 섭취량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죠. 그래서 2005년부터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해서 수치가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보면 이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5년마다 개정하라고 하죠. 개정. 그래서 2010년에 개정 한번 됐고요. 2015년에 개정이 됐으니 올해 2020년에 개정이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개정이 되면은 우리 영양사 시험 보는데 문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고 전화해보니까 이제 뭐 한국영양학회에서 11월 말, 10월 말쯤에 이제 전부 완성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로 넘기면 그 이후에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5년에도 거의 12월 그쯤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개정이 된다 해도 이거 한 12월쯤에 발표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영양사 시험 보시는데 이 개정된 내용이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거를 우린 지금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보시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건강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제시된 수치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는 지금 총 36가지의 영양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량이나 다량 영양소 한 8가지 정도 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열량,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부터 해서 뭐 포화지방, 총당류, 에너지, 탄수화물, 총당류, 지질, 단백질, 아미노산, 그다음에 식이섬유랑 수분까지 여기 포함이 되고요. 식이섬유랑 수분까지. 그다음에 비타민이 한 13가지, 그리고 무기질이 15가지 해서 36가지의 영양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최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수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수치에 적용을 해서 식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필요량을 보시면 평균 필요량은 일일 필요량의 중앙값에 해당이 되고요. 건강한 사람들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양의 중앙값, 인구 집단의 50%를 충족시키는 양이죠. 그러니까 평균 필요량이라고 하면 같은 성별, 같은 연령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근육량이라거나 뭐 활동량이라거나 그 사람의 뭐 키, 신장,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영양소를 흡수하고 얼마나 대사시키는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성별이고 같은 연령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양은 단일 수치로 나올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분포가 나옵니다. 분포. 개개인의 개인 차이인 거죠. 개인 차이. 그래서 각각 사람들마다 뭐 신장, 체중, 근육량, 활동량, 그다음에 유전적인 부분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분포로 이제 제시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양을 이렇게 분포로 그린 다음에 딱 중앙에 있는 값, 요 값을 평균 필요량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균 필요량. 그래서 내가 평균 필요량만큼 먹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안에 포함이 되는 사람인지 이 안에 포함이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죠. 그때 나의 그 대사 상태, 나의 유전적인 어떤 소인들, 그 다음에 내 뭐 활동량 이런 것들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은 다음에는 내가 이 안에 있는지 이 안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필요량만큼 섭취한다라고 하면 충족할 확률도 50%, 충족이 안 될 확률도 50%인 거죠. 내 필요량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면은 나는 충족이 안 될 것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양이 이만큼이면 나는 충족이 되는 상태인 거죠. 그게 평균 필요량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구 집단의 50%, 딱 절반이죠. 절반.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안에 있는 수치만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평균 필요량 섭취하면 괜찮은 거죠.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량을 충족하는 것이 평균 필요량이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한 거,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2배,
표준 편차의 2배를 더해준 요 수치가 권장 섭취량이 됩니다.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는 수치는 이만큼의 사람들의 필요량을 다 충족시키는 수치량이죠.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은 인구 집단의 97.5%, 약 9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치, 그것이 권장 섭취량입니다. 일단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을 설정을 하려면 이 분포 곡선을 그려야 되고, 이 분포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어떤 기능적인 지표가 있어야죠. 기능적인 지표, 평가 기준 이런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영양소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확연하게 나타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만 이 2가지 수치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분포 곡선이 일단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어떤 기준치들이 있을 경우에 평균 필요량과 플러스 알파한 권장 섭취량이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과학적인 기준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제시되는 것이 충분 섭취량이라고 하는 수치죠. 충분 섭취량은 자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중앙가 표준 편차 구할 수가 없어요. 기능적인 지표가 불명확해요. 예를 들어 식이섬유 같은 것들, 식이섬유를 섭취가 잘 안 됐을 때 어떤 뚜렷한 증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제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 섭취량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역학조사하죠. 건강한 사람들이 식이섬유를 얼만큼 먹고 있는지 역학으로 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학조사, 관찰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사람들의 영양소 섭취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한 값이 충분 섭취량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필요량이 나오고 권장 섭취량이 나오면 충분 섭취량이 없겠죠. 그 대신에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 충분 섭취량이 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학조사를 통해서 뭐 관찰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조사를 통해서 제시되는 것이 이제 충분 섭취량이죠. 상한 섭취량이라고 하면 유해 영양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유해 영양소 최대 맥시멈 이만큼까지만 먹어라. 그 이상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해 영양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한 섭취량이 제시된 영양소들은 특징이 이제 과잉증이 있습니다. 보통. 과잉증, 너무 먹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유해한 영향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한 섭취량은 유해 영양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수치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죠. 그래서 평균 필요량 그러면 이제 이게 먹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먹었을 때 위험 확률 100이죠. 그런데 평균 필요량만큼 먹었을 경우에는 위험 확률이 50%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먹어서 괜찮을 확률도 50이고 안 괜찮을 확률도 50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알파한 것, 이게 권장 섭취량이에요. 그러니까 권장 섭취량만큼 먹었을 경우에는 부족할 확률이 한 2~3%밖에 안 되는 거죠. 97.5%, 98% 사람들의 그 필요량을 충족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충분 섭취량은 여기 어디쯤? 과학적인 어떤 자료가 좀 데이터가 부족해서 우리가 역학조사로 제시한 게 충분 섭취량이기 때문에 여기 어디쯤일 것이고요. 상한 섭취량은 이제 유해 영양, 너무 과다하게 먹었을 때는 어떤 과다할 위험, 그러니까 어떤 유해 영양이 나타나는데 유해 영양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 유해 영양이 나타나지 않을 수준의 최대치, 그게 상한 섭취량인 거죠. 우리가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이 보통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예외적으로 충분 섭취량과 그 다음에 과잉의 위험이 있어서 상한 섭취량이 제시된 영양소들은 이제 별도로 구별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 섭취량이 제시된 영양소, 식이섬유 있고요, 수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중에 A 빼고 다 있죠. D, E, K 있고요. 수용성 중에는 판토텐산이나 비오틴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무기질 중에서는 나트륨. 보통 나트륨 하면 같이 따라오는 게 왠지 얘네들은 따라올 것 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나트륨, 염소, 칼륨, 그리고 미량 영양소 중에서 이제 불소나 망간이나 크롬 같은 것들이 충분 섭취량이 제시된 영양소고요. 상한 섭취량이 제시된 영양소, 상한 섭취량이 제시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많이 먹으면 아프다는 얘기죠.
비타민 A, D, E. 지용성 비타민은 이제 체내에 많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저장이 과해져서 생기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비타민 A, D, E 중에 비타민 K가 없죠. 비타민 K는 상한 섭취량이 없습니다. 과잉증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용성 중에서 수용성 비타민 그러면 먹으면 다 소변으로 배설되겠지, 그러니까 체외로 배출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도 상한 섭취량 있는 게 7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군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비타민 중에서 상한 섭취량이 제시된 게 7가지인 거죠. 그래서 수용성 중에서는 비타민 C, 니아신, 비타민 B6, 엽산 이렇게 4가지의 수용성 비타민이 상한 섭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상한 섭취량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어디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타민 C의 과잉증 하면은 뭐 위장 질환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렇게 7가지 비타민이 상한 섭취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무기질이에요. 무기질. 아까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무기질이 몇 개가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15가지의 무기질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5가지 중에 지금 상한 섭취량 있는 것이 11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질 중에서는 상한 섭취량이 제시되지 않은 걸 외우시는 게 더 빠르시겠죠. 그러니까 15가지 무기질 중에 다 상한 섭취량이 있는데 뭐가 상한 섭취량이 없냐면 나트륨이랑 염소랑 그 다음에 칼륨이랑 크롬 요 4가지만 상한 섭취량이 제시되지 않은 상한 섭취량이 없는 무기질입니다. 나머지 11가지는 상한 섭취량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이 제시된 영양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라는 아이가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나트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충분 섭취량 나와 있는 영양소예요. 근데 나트륨이 몸에 안 좋다라는 거는 많이 알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인데 나트륨은 상한 섭취량을 제시하려니까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나트륨을 매겨보고 혈압이 얼마나 올라가나 쭉 조사를 했더니 그냥 쭉 올라가는 거죠. 먹는 족족 올라가요. 역치가 없어요. 어디서 끊어야 되지가 애매해져 버리는 게 나트륨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유해한 영양을 주기 때문에 상한 섭취량을 제시는 해야 하는데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가 좀 애매해진 상황. 그리고 외국의 자료를 갖다 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인종 간의 어떤 차이도 있죠. 그거에 대한 조사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나트륨 많이 섭취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적응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민감성, 뭐 적응도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일단은 목표 섭취량으로 제시하자. 요만큼만 먹자. 요만큼 먹는 걸 우리 목표로 하자라고 제시돼서 나트륨은 목표 섭취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2000mg 얘기하죠. 2000mg 하면 소금으로 몇 그램? 소금으로 5g 정도예요. 하루에 소금 5g씩만 먹으란 얘기죠.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용어가 좀 다른 거는 별도로 보셔야죠. 에너지 필요 추정량, 이건 평균 필요량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평균 필요량, 아까 딱 중간값이라 그랬죠. 그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 권장 섭취량 제시해야지라고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 이 플러스 알파가 다 어떻게 되죠? 다 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비만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플러스 알파 절대 안 하고요. 그냥 평균 필요량에 해당하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는 걸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이렇게 있고요. 한 가지 더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지질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보신 적 있겠지만 수치가 안 나와 있고요. 에너지 대비 적정 비율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영양소는 에너지 대비 적정 비율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2000kcal 먹을 거면 그중에 탄수화물은 몇 퍼센트 먹어라, 지방은 몇 퍼센트 먹어라 라고만 제시가 되어 있지 탄수화물 몇 그램, 지방 몇 그램은 안 나와 있죠.
요 두 가지 수치가 대신에 0에서 5개월 된 아기, 영유아, 그다음에 6에서 11개월 된 영유아에 대해서는 충분 섭취량이 나와 있습니다. 충분 섭취량이. 그 이후에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수치 제시된 게 없이 그냥 에너지 대비 적정 비율만 나와 있고, 아기들만 충분 섭취량이 있습니다. 뭘 기준으로 했을까요? 아기들은 모유죠. 모유랑 이유식을 통해서 얼마나 섭취하나 정도로 해서 충분 섭취량만 제시가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연령대는 그냥 수치 없이 적정 비율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아마 단체급식 쪽에서 하실 거예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이 영양소 섭취 기준을 이용을 해서 식사 계획을 할 때, 개인을 대상으로 식사 계획할 때랑 집단을 대상으로 식사 계획을 할 때랑 사용하는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평균 필요량 안 써요. 그러니까 충분 섭취량 기준에서 최대한 여기다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 권장 섭취량에다 맞추는 걸 목표로 하고, 충분 섭취량이 제시된 영양소는 여기에 가깝게 맞추는 걸 목표로 해서 식사 계획을 하죠. 상한 섭취량 넘지 않게.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는 권장 섭취량으로 하면은 너무 수치가 커요. 그래서 집단 대상으로 할 때는 평균 섭취량 미만으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평균 필요량입니다. 아이고야. 평균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을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하죠. 그리고 충분 섭취량이 있으면 이제 섭취량의 중앙값을 충분 섭취량에 맞추고, 상한 섭취량 넘어가는 사람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식사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대상으로 할 때는 권장 섭취량을 안 쓰고요. 개인 대상으로 할 때는 평균 필요량을 안 쓴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적정 비율에 대한 표, 아까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에너지 적정 비율만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너지 적정 비율에 대한 이제 수치들이 있습니다. 보통 성인 기준으로 많이 외우죠. 성인 기준. 그래서 탄수화물 55에서 65%, 단백질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오메가6, 오메가3, 그리고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에 대한 어떤 기준치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연령 관계없이 다 똑같죠. 55에서 65%. 단백질도 연령 관계없이 일치하고요. 지질만 1 내지 2세 아이들이 20에서 35%, 약간 5%가량이 성인보다 높죠. 요거만 좀 차이가 있고, 오메가6는 4에서 10%, 오메가3는 1% 내외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많이 먹으라면서 왜 지금 오메가6보다 적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이 보통 한 2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를 좀 더 보충을 해야 이게 찬다는 얘기죠. 그리고 포화지방은 7% 미만, 트랜스지방은 1% 미만, 콜레스테롤 300mg 미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 3에서 18세는 포화지방이 8%, 조금 높네요. 요것만 좀 수치가 다르죠. 조금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일치합니다. 콜레스테롤 300mg 이거 아마 없어질 수도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제한을 없앴죠, 지금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추세가 이제 없어질, 콜레스테롤이야 뭐 안 먹으면 몸에 더 만들고 많이 먹으면 덜 만들고 이거 굳이 제시할 필요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안에 보면은 이제 식사 구성원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6가지 식품군, 우리가 자주 먹는 다빈도 식품을 기준으로 해서 식품을 6가지 군으로 나누고 있죠. 곡류, 고기, 생선, 계란, 콩류, 단백질이죠. 그리고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유지당류 이렇게 해서 6가지의 그 식품들을 분류를 해놓고 있고요. 각 식품마다 한 번에 먹으면 적정하다 싶은 양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밥 같은 경우에는 1인이 보통 성인 기준에서 한 번에 먹는 양 210g 뭐 이런 것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권장 식사 패턴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된 것들을 만약에 2000kcal다 그러면 그러니까 곡류면은 몇 회를 먹어야 되는지, 몇 회를 먹어야 되는지가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게 권장 식사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보통 식단을 많이 짜죠. 식단. 그래서 요거는 단체 급식에서 식단에 대한 메뉴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제 거기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될 듯하여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고기, 생선, 계란, 콩류에 보통 견과류 여기 들어간다라는 거 지금 견과류가 이제 유지당류에 들어갈 것 같이 생겨서 요걸 표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깨가 유지당류에 들어가죠. 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식품 구성 자전거라는 거 있습니다. 요거 이제 보통 교육할 때 영양사들이 많이 쓰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뒷바퀴에 식품을 6가지로 이제 식품군에 대한 이제 그 비중이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가지 식품만 식품군만 나와 있습니다. 곡류군, 고기, 생선, 달걀, 콩류균, 채소, 과일, 우유나 유제품. 뭐가 빠졌나 하면 유지당류가 빠졌죠. 그러니까 유지당류 같은 거는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별로 먹는 걸 많이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당류는 여기서 제외했고요. 앞바퀴에 물 먹어라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제시한 이유는 이제 운동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양표시 대상식품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보시면 영양표시 대상식품. 영양표시라 하면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그 포장에다가 표시한 게 영양표시 대상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영양표시 대상식품이 뭐가 있는지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영양표시,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물건 구매하실 때 많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 표시 대상인 식품들을 보면은 레토르트 식품, 특수용도 식품, 뭐 병약자나 뭐 노인이나 임산부나 영유아나 이렇게 특수한 대상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식품, 특수용도 식품 같은 것들, 그리고 식용유지류, 건강기능식품, 장류 이런 거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보시면은 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죠. 아이들이 즐겨 먹는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즐겨 먹는 것들 위주로 해서 영양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과자나 빙과나 아이스크림류, 빵류, 만두류 같은 것들, 초콜릿류, 잼, 그리고 면류 들어가고요. 음료류에서 뭐는 빼나면 다류, 차 있죠. 차 빼시고, 그 다음에 커피. 볶은 커피나 인스턴트 커피 같은 거는 이제 제외사항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식용 유지류, 특수용도식품, 어육, 소세지, 즉석 섭취식품이나 즉석 조리식품 같은 것들도 영양표시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장류 들어가고요. 장류에서도 뭐는 빼나 하면 한식, 우리나라 전통 메주로 만든 뭐 된장이나 간장 같은 것들은 이제 제외하죠. 그리고 시리얼류,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류들 이런 것들도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고, 햄류, 소시지류 이런 게 영양표시 대상 식품입니다. 보시면 애들이 좀 선호하는 식품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걸 좀 특징으로 해서 보시면 좀 암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식품에는 이제 어떤 영양소를 표시를 해야 되나 하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것이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해서 9가지가 의무 표시 영양소예요. 영양소. 그래서 너무 과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 그리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유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영양소들이 의무 표시에 들어가 있죠. 이거 이외에도 표시하고 싶으면 표시해도 돼요. 근데 표시할 때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라는 것이 이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있다가 얘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이라는 게 얼마 전에 생겼어요.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요 법률에 보면은 일일 성분 기준치라 그래서 한 33가지 정도의 영양소의 기준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영양소들은 이제 표시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인 거죠. 그래서 영양 표시를 하기도 하고 영양 강조 표시를 하기도 하고, 영양 강조 표시는 2가지가 있죠. 영양 성분 함량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영양 성분을 비교 강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함량을 강조하는 거는 무 안 들어있다, 더 적게 들어있다, 뭐 고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하는 게 영양 성분 함량 표시고, 함량 강조 표시고, 영양 성분 비교 강조 표시는 이제 다른 제품이랑 비교해서 더, 강화, 첨가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영양 성분 비교 강조 표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 여기 기준치에 나와 있는 33가지 영양소 기준으로 해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양 밀도 나와 있어요. 영양 밀도라는 얘기는 열량 대비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영양 밀도예요. 열량 대비, 에너지 대비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나 이거를 비교한 것이 영양 밀도죠. 영양소가 많을수록 열량이 적을수록 밀도가 높아요. 영양 밀도가 좋은 게 아무래도 바람직한 식품이겠죠. 우리가 그 식품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영양 밀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열량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열량 안에, 그 식품 안에 영양소가 얼마나 더 많이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양 밀도를 가지고 이제 그 열량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을 비교해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보통 MT 칼로리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영양소 없고요. 열량만 제공하는 게 MT 칼로리 식품이죠. 열량 없이 영양소 없이 열량만 제공하는 식품 대표적인 게 콜라 같은 것들. 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할 때 병실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뇨 교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당뇨 환자들만 모아놓고 당뇨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이제 자료를 나눠주죠. 당뇨 환자들은 중요한 게 칼로리를 맞춰서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식품마다 이제 칼로리가 적혀 있는 표를 나눠드렸더니 이제 환자들이 병실로 올라간 다음에 관계자분이 그달같이 전화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콜라보다 우유의 열량이 더 많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관계자분이 모르는 게 이제 이 영양 밀도에 대한 개념을 몰랐던 거죠. 아시겠지만 우유하고 콜라하고 보면은 열량이 어디가 더 높죠? 같은 양이라고 했을 때 우유가 열량이 높아요. 여기는 지방이 있어요. 유지방도 들어있죠. 단백질도 들어있죠. 콜라에는 그냥 탄수화물, 당질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나가는 지방이 일단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유가 열량은 더 높습니다. 근데 같은 열량 대비 영양소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콜라에는 에너지만 있어요. 영양소가 없죠. 우유에는 에너지 대비 영양소가 다량 많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유가 영양 밀도가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영양 밀도라고 하면 이제 에너지 대비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나 그게 이제 영양 밀도고요. 우리가 식품을 선택하거나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세포가 나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